예, 이 전해드린 대로 이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정치권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년간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검사 독재 정권 정치 탄압이다.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문제가 정치 탄압으로 비화된 거다. 정치 탄압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수사가 언제 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 시절에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정부 들어와서는 어떻게 성남시청 쪽으로 수사 범위가 번졌을 넓혔을 뿐이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2달 만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석 달 만에 다시 그 석 달 만에 대표가 되면서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가 되면서 방탄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던 정황이 있고 지금도 2월 방탄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됨으로써 의원과 대표가 됨으로써 몸을 민주당에 묶어버렸다. 연환지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문제가 야당 대표의 문제에 그래서 비춰지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는 결국은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마치 자신을 탄압한 것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조봉암 뭐 사형 선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권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김영삼 야당 총리 제명한 거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정말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 자체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사건은 다 다른 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예. 진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냐 없냐 문제는 다 보셨잖아요. 기소가 되게 되면 법정에서 따져질 문제이긴 하나 연유를 따지고 이렇게 내막을 살펴보면 정치 탄압으로 비치게끔 끌고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170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자,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검찰이 그만큼 확실한 죄를 못 잡아냈기 때문에 구구절절 영장에다 써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다는 못 봤습니다만 뒷부분들을 쭉 읽어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검찰이 공식적으로 정치검사 시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앞에 그 내용 자체가 좀 검찰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정하고 그런 방향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낸 것 같다는 느낌 하나 하고 계속 증거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작년 7월 달에 수사팀이 바뀌면서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진술을 갖다 번복을 했죠. 어떤 그런 일방적 주장의 진술들에 의존한 측면이 매우 많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수사 형평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수사 형평성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소환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탈탈 털었는데 압수수색 한 번을 안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금 영장에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소위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한 달에 검찰이 3번을 불러서 3번을 다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수개월간 피의 사실을 공포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건 검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방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오게 되면 그 표결하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때 처음으로 방탄 사용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방탄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거기다가
대통령실이 가장 중요한 실언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구속영장 청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인사권자잖아요. 궁극적으로. 인사권자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에서 구속영장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실이 지금 수사 지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국민의힘, 검찰, 대통령실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지의 여부입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게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민주당의 길입니다. 지금 현재 야당 탄압 국면에 이탈되는 사람들은 이게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예. 뭐 당론 없이 자발적으로 투표를 하더라도 5명 이내에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28명의 그러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세요? 뭐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사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이른바 이탈표가 5표 나온다. 5명. 이미 의원들끼리는 누구를 거라고 다 예상이 되고 이름도 돌고 있을 거예요. 의원회관에서는. 예. 뻔해 보이는데 어찌됐건 비명계가 누군지 대충 공개된 상황에서 그렇게 배신자가 다 나올 거다. 이름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소되면 1심 재판이 언제 시작됩니까? 1심 재판이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그러면은 3월 달 이번에 기소된다. 그럼 9월 달 10월 달 찬바람 날 때까지 이 상황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에 나가고 또 다른 구속영장건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야당 의원들도 고민하겠죠. 민주당 의원들도.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지난 보십시오. 작년에 3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작년 3월 달에 말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진 이재명 전 후보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라는 정치 패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 다 뭐냐면은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5달 5달 후죠. 거기 나갈 거다. 그런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 나갈 겁니다. 왜? 너무 시기상조다.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또 국회의원 선거 나가냐 했지만 바로 석 달 후에 6월 달 보궐선거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 나간 것도 보면은 본인은 굉장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개항을 해 나간다고 했지만 나중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나를 지금 개항을로 당에서 불러달라. 셀프 공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대목이 다 뭐냐.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가 보기엔 이재명 전 후보는 검찰 수사에 대비를 했던 거예요. 분명히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방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분당이냐 개항이냐 하다가 분당은 왜 안 갔습니까? 거기는 대장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적고 개항은 야당세가 강했잖아요. 송영길 의원이 있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개항을 선택했다면 그때 다 정권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면 모든 게 본인은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체포 동의안 통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민주당 지지자 대상 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본인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걸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뭐 고심이 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야당 당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갖다가 청구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예. 모든 의원들이 처음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의원들이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소위 그 검찰의 구속영장을 갖다 하나하나 확인할 겁니다. 그럼 구속의 사유가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에. 첫 번째의 내용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영학 녹취록, 그다음에 유동규 남욱 진술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기둥입니다.
근데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기각한다. 근데 말씀하신 두 번째 주거가 불안정하지 않다. 증거인멸 얘기하는데 지금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증거인멸할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 3번이나 검찰이 불렀는데 거기 나갔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죠. 그럼 문제가 하나 뭐냐면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이에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익이 1,830억이고 민간이 4,895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2020년 7월 16일 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상고법 때 말씀이시는 네? 거죠? 상고법 때. 네. 그때 법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개발 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를 해요. 그럼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마저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풀렸다는 거예요. 금액의 액수를 갖다가.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숫자가 많을 거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꼭 양치기 소년 같은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저희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맞아요. 근데 언뜻 찬성의 의견을 내비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뭐하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늑대가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늑대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양치기 소년이 엄청나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었죠. 결국은 뭐 어쨌든 뭐 표결 결과를 보면 또 어떻게 양치기 네네, 소년인지 늑대가 나타난 건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아까도 이제 그 국회의원 출마를 방탄으로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도 본인의 이제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정말 본인이 이제 무죄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게 맞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당당하게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법무부에서 어떻게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본인이 당사자가 나 필요 없다. 내가 영장실질심사 지금 나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그 국회 절차 필요 없이 판사 앞에 서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왜 안 하느냐? 영장 청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반박한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옹색한 건데 뭐 다 국민이 온 사정을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제가 왜 자꾸 방탄 이야기를 왜 자꾸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은 국회에 보궐선거 나간 거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기 등판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굳이 나간 것. 그럼 당 대표까지 된 것. 그다음에 또 뭐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른바 당은 80조 기소되면은 당직을 내려야 되는 그 조항을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2중 3중의 방어 장치를 해놓고 이 사태를 기다린 거예요. 제가 뭐 기다렸다기보다는 어떻게 대비를 한 건데 다 좋은데 국민들이 좀 보고 있다. 이 대목은 나중에 되면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기소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치를 수 있겠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뭐 찬바람 나면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포장해서 대표직을 내려놓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축출당하느냐 거칠게 얘기하면 쫓겨나느냐 당대표 이 갈등에 제가 볼 때는 직면할 게 분명히 선택의 순간에. 그러니까 보통 1월에 열리지 않던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도 그러니까. 그 일환 중 하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워낙 뭐 의석수가 많으니까 임시국회를 열고 있는 건데 이런 일련의 흐름을 쭉 본다면 예를 들어서 검사들의 수사 방식이 거칠고 자기들에게 가혹한다 한 그런 반론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굳이 보면은 예를 들어 아니 법망을 빠져나가서 굉장히 잘 숨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사력이 더 동원됐다는 또 한 반론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이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이낙연계 인사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좀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근데 뭐 이미 일정이 공지되고 난 상황에서
뭐 검찰이 언제 그 영장을 청구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원들 참석을 갖다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건 이런 정치적인 구설수에 올라갈까 봐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당연히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물밑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밑에서 진행되는 건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공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적어도 28명이라는 사람이 소위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지만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28명 정도가 만약에 가결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야당은 기본적으로 분당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가결될 경우 야당은 분열할 것이고 분당될 것이고 정계 개편으로 휩쓸리게 되면서 내년 총선 자체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당의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또 최근에 그 계속 방탄이라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동안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 소위 그 여당이 야당을 분열시켜서 파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 공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친낙계 또는 비명계라고 제기되는 분들이 소위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물밑에서의 어떤 준비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야당 파괴, 분열에 맞서서 어떻게 당을 지킬 것인가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비명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큰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와가지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야당이 이제 분열될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은 총선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리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그 비대위 체제로 가서 총선을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했다는 뭐 민주당의 이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와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이 대목이 어떻게 정치 원로로서의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목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다 좋은데 아니 지분 7%를 가진 민간업자들이 7,800억 가져가고 50%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만 받고 그냥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결국은 계속적으로 법원에 나가고 할 텐데 과연 이재명 대표 얼굴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지금은 의원들은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공천권은 이재명 대표가 또 행사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저를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그 황골 탈퇴해서 가을이나 겨울쯤에 찬바람 날 때 당대표를 새로 뽑든지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젊고 새로운 얼굴로 황골 탈퇴 새 모습에 등장하게 되면 우리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대목이에요. 수도권 선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구도 자체에. 그 대목을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완전히 바뀌면 수도권 선거가 내년 선거가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해진 대목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